여러분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시고 이제 강의 후반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호프와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상 이제 체호프가 1904년에 죽기는 하지만 저희의 체감은 19세기 작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학사를 다룰 때 1, 2 이렇게 자르면은 1은 보통 체호프에서 이제 끝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기에 노문학사 2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강의 주수를 보시면 11주, 12주에 제가 파스테르나크와 혁명의 문학 닥터집하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닥터집하고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도입부로서 그 러시아 20세기 문학을 이제 얘기하는 지금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20세기 문학이, 그러니까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나는데 17년 이후 러시아 문학은 말하자면 소련 문학, 소비에트 문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문학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연도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외우기는 하는데 연속적인 거잖아요. 이게 문학 활동이라는 게 작가의 생애도 또한 연속적이고 그래서 딱 칼로 무 자르듯이 이제 되지는 않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대략 잘라 가지고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흘려 들으시고 닥터 지바고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기 말에서 일단 1910년대까지 한번 이제 끊어 보겠는데, 체홉이 1904년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는 1910년까지 살았죠. 오래 살기는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 이제 전쟁과 평화는 안나 까렌이나 이런 이제 부활까지 굵직한 작품을 쓴 톨스토이는 사실상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죽은 거죠. 민화 뭐 이런 거 쓰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굉장히 잘 씁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19세기의 거장들이 죽고 20세기에 이제 새로운 문학이 시작돼야 되는데 과연 이제 누가 그 일을 담당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큰 작가들이 물론 이제 항상 그렇듯이 나오고 혹은 아주 큰 작가가 없어도 이제 그 당시에 주목받는 다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토리 같이 막 도스옙스키, 톨스토이, 체호프 이렇게 굵직한 작가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읽힘의 정도, 읽힘의 강도, 판매 부수, 그 다음에 연구 빈도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큰 이제 대가급 작가는 사실은 없고요. 이 무렵에는 그래서 러시아 문학은 아무래도 19세기가 황금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권마다 이제 그게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라틴 아메리카 서문학 중에서 라틴 문학 있잖아요. 그쪽은 20세기가 강합니다. 뭐 보르헤스라든지 마르케스라든지 뭐 파블로 네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작가들이 나와야지 이제 할 얘기가 좀 있는 거고요. 러시아 문학은 어쨌거나 이제 19세기가 피크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인데 군소 작가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교양 수업에서는 이제 사실은 건너뛰는 건데 이제 여러분 배경 지식으로 조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경향의 문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번은 정통 사실주의를 계승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신사실주의라고 부릅니다. 새 신자 써가지고 신사실주의. 그래서 네오리얼리즘 이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톨스토이, 체홉, 도스옙스키 이런 쪽으로 이제 계승하는 그런 이제 문학인데요. 대신에 이제 작가들의 구성 성분이 달라집니다. 출신 성분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소설의 내용도 바뀌겠죠. 드라마의 내용도 바뀝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작가는 자기 얘기를 하니까. 대표적인 작가가 고리끼라든가 꾸뿌린,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족 출신인데 분인, 그러니까 귀족 출신인데 소설 작법 자체는 상당히 클래식합니다. 이제 그런 작가가 있어요. 요 정도인데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학부 시절에는 분인을 꼭 읽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 분인은 이상하게 또 잘 안 읽고, 그러니까 벌써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 문학적 평가들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이게 이제 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진 이제 속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년 사이에 문학사의 평가가 달라진다. 이거는 뭐냐. 도스옙스키, 톨스토이, 그 다음에 저 다른 문화권에는 뭐 예를 들자면 셰익스피어 이런 사람의 평가는 안 달라져요. 제가 볼 땐 한 100년? 100년까지 걸리나 작가 사후 한 50년 정도의 그냥 판가름 50년 글쎄 요즘 같으면 한 25년 그 안에 사반세기 안에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그때 살았다라는 진단을 받는 작가는 계속 살고요. 그때 죽었다, 즉 읽히지 않는다 진단을 받은 작가는 읽히지 않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 그게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요 20세기 문학사는
계속 커리큘럼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릴 때는 읽었던 그런 작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전혀 읽히지 않고 읽으려고 해도 책도 절판돼 있고 노벨상을 받네만에 했었는데 결국에는 못 받았거나 혹은 노벨상 그거 뭐라고 노벨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사에서는 점점점 이렇게 잊혀지고 연구자들도 잘 안 읽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문학의 커리큘럼은 자주 바뀌게 된다는 건데요. 이 와중에 이제 제가 분이는 빼고 꽃뿌린도 빼고 꽃뿌리는 사실은 저도 별로 읽은 게 없습니다. 지금 별로 읽고 싶지도 않고요. 고리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사실주의의 이제 대표 작가로 고리끼 얘기를 잠시 짚어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사실주의, 정통사실주의를 계승한 신사실주의와 나란히 새로운 흐름이 치고 올라옵니다. 요게 이제 진정한 20세기의 메인 디시, 주된 이제 요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모더니즘 사조입니다. 이 모더니즘 안에는 다양한 경향의 유파와 작가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젊고요. 젊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젊어야 실험도 하고 뭣도 하고 도전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 안에는 세부적으로 상징주의, 미래파, 아크메이즘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 상징주의는 물론 프랑스 상징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아르띠르 랭보 뭐 이런 사람들, 베를렌느, 폴 발레리 뭐 이런 사람들, 로트레아몽, 스테판 말라르메 이런 이제 일련의 프랑스 시인들입니다. 이들이 스승으로 섬겼던 이제 작가는 1821년에 태어난 도스옙스키하고 생년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외우고 있는데 보들레르를 이제 스승으로 모셨었죠. 그래서 이제 요 이제 프랑스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제 이 러시아 상징주의. 근데 이제 러시아 상징주의는 프랑스 상징주의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비의적, 그러니까 종교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비의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비의적, 밀교적 이런 성향을 되게 많이 띄어요. 그리고 이제 작품 굉장히 난해하고, 그러니까 참 전공자 아니면 읽기 힘든 혹은 읽을 필요도 없는, 그게 더 맞을 것도 같고요. 그렇고 이제 그들의 삶 자체도 그 작품하고 비슷한 성향을 띱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징주의 모토 자체가 신화창조, 삶창조, 언어창조 이게 다 같이 가거든요. 내 삶과 내가 지금 이 꾸리고 있는 언어 체계와 이게 다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신화의 창조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삶의 양상이 다들 이제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미래파가 있는데 요것도 이탈리아에서 비슷한 운동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연관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은 이제 러시아 나름의 어떤 독특한 그런 이제 그 형태를 구축하게 되고, 요게 이제 혁명기하고 맞물려 있게 되기 때문에 또 더 특이한 게 있는데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방가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미래파를 아방가르드는 전위인데요. 전위. 굉장히 전위적인데 이게 혁명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정치적, 혁명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는 사람, 희곡을 읽는 사람,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상징주의는 기본적으로 음악 예술에 가깝고 음악에 되게 조예가 깊고 그들이 쓰는 텍스트도 음악성이 되게 강합니다. 리드미컬하고 라임이 잘 맞고 이런 게 있는데, 미래파는 상대적으로 회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도 쓰고 희곡도 쓰고 뭐 그런 산문, 에세이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림도 같이 그려요. 그래서 특히 마야콥스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판 작업 같은 거, 그거 뭐야, 포스트 작업 같은 걸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굉장히 선동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혁명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크메이즘 이런 거, 요거 이제 상징주의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더 구상적이고 이렇게 형상적인 그런 이제 경향을 추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그리고 어렵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더니즘 계열의 문학이라는 거는 다수를 위한 문학이 아니에요. 소수를 위한 문학이지. 그러니까 이건 문학의 입지인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고 감동도 받고 교훈도 얻고 이렇게 존재하는 문학이 있고, 극소수의 훈련된 독자를 위한 또 문학의 어떤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어느 언어권이나 똑같은데 모더니즘은 소수를 위한 문학입니다. 여기도 이제 똑같고요.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들 중에는 솔로비오프, 로자노프, 셰스토프, 메레주콥스키, 기피우스, 솔로구프 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기상징주의거든요. 여러분들 이름 알 필요 전혀 없고 그냥 이제 이자들이 19세기의 어떤 문학적, 정신적, 사상적 흐름과 이제 20세기에 이런 것을 연결해 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그냥 그 정도로만 들으시고 다 걸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솔로비오프 같은 경우에는 도스옙스키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이 양반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도스옙스키가
그 죽은 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옵티나 부스트인 수도원에 갈 때 이 솔로비오프가 동반합니다. 그리고 이제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을 쓸 때 이반 까라마조프의 형상을 창조할 때 솔로비오프의 사상이나 이런 거를 참고했다 내지는 이제 조금 감화된 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젊은 청년을 보면은 그 청년 자체가 미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도스옙스키가 그리는 저기 이반 까라마조프는 또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의 디테일을 갖다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비오프는 솔로비오프 나름대로 어떤 사상적인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중년, 노년의 작가에게는 당연히 감흥을 줬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셰스토프 이런 작가도 마찬가지인데, 그 니체, 도스옙스키 이런 이제 책을 쓰게 되고, 메르즈콥스키도 도스옙스키와 톨스토이에 대한 에세이를 쓰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도스옙스키에 대한 에세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일련의 사상가들 은세기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금세기 황금 시대가 19세기 러시아 문학이고요. 이제 얘네들은 은세기라 부르는데 요 은세기의 사상가 작가들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요 모더니즘 계열, 요쪽 상징주의, 요쪽 은세기 사상가 작가들은 톨스토이보다는 도스옙스키 계열입니다. 이제 정통 계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신사실주의 그쪽 고리끼 이쪽은 이제 톨스토이 계열이고요. 이쪽은 도스옙스키 계열입니다. 어딘가 신비주의적이고 어딘가 조금 뒤틀려 있고 그로테스크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1기 상징주의고요. 2기 상징주의는 블록과 안드레이 벨리, 알렉산드르 블록, 안드레이 벨리, 안넨스키, 브류소프, 발무트 등등이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여러분 1번, 2번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블록 시인이고요. 벨리 또 시를 쓰고 소설도 쓰고 이러저러한 에세이도 쓰는데 제가 이것도 교양 수업에 한두 번씩 해봤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준비도 딴에는 열심히 하고 그다음 이제 학생들이 수가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벨리의 페테르부르크를 읽혔었는데 기말 보고서가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것을 발표했던 학생, 경영대 학생이었는데 발표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 학생조차도 보고서를 벨리로 안 썼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면서 소감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읽어온 소설 중에 제일 어려웠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소설을 대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인데, 아, 어려워, 됐어, 그냥 만나서 힘들었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 힘들었지만 또 만나자, 내가 너의 어려움에 대해서 끝까지 파고들어서 복수할 거야,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다 전자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은 우리가 교양 수업에서는 다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싹 빼게 됩니다. 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블록은 이제 주로 시를 써가지고 그 상징주의 시인으로는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고 러시아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뭐 외국 시인이 쓰는 시를 우리가 읽기는 힘들기 때문에 특히나 교양 수업에서 그렇고요. 요 이제 이기 상징주의 2기의 작가들은 실험 정신도 훨씬 더 투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더 난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상업적으로 어땠을까? 당연히 이거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이기 상징주의자들은 대부분이 다 자산이 있는 집안의 자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학함을 통해서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냥 딜레탕트처럼 사실은 이제 문학해도 되는 상황이고 블록도 이제 아버지가 저쪽에 법대 교수 이렇고 벨리도 아버지가 모스크바대 수학과 교수였던가 뭐 이런 식입니다. 제가 지금 이들 강의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데다가 이게 20세기 초반이다 보니까는 다들 그러니까는 지주귀족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직업적인 그런 측면을 갖기보다는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고 아까 제가 비의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얘네들이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사랑하고 결혼하고 사귀고 하는 방식 역시도 우리 같은 이런 일반인의 정서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블록이 그 결혼을 이제 하는데 물론 결혼을 하는데 블록의 아내가 여러분 멘델레예프 들어보셨죠? 주기율표 만든 그 멘델레예프의 딸 류보피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둘 사이에 부부관계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류보피는 벨리랑 또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둘이 같이 또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사생활을 또 보여주고요.